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오동훈 공수처장도 알선 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정치 활동에 다시 나섭니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야권 비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불이 시작된 810호를 중심으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바닥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히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해당 호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만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겠다는 설명입니다.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BTS 멤버 슈가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운전 경위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시엔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해리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며 대북관을 놓고 트럼프와 각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처음 불이 난 객실은 손님이 배정됐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다른 방으로 바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 매트리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도 배열시키죠. 노란 통제선 너머에 불을 끄기 위해 쏟아졌던 물이 흥건히 남아 있습니다. 곳곳엔 깨진 유리창도 보입니다. 해가 뜨자 간밤의 아수라장 모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호텔 앞에는 화재 당시 투숙객 2명이 뛰어내렸다가 숨진 에어매트가 설치됐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은 처음 불이 시작된 810호 객실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자들이 발견된 계단과 복도의 구조 등도 하나하나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장소로 확인된 8층의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비롯해 화재 발생 이후 총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집중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810호에는 아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앞서 객실을 예약했던 투숙객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며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탓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객실 문이 열렸고 이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연기가 틈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와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10호 안에선 누전 같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절 특성상 에어컨이 문제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장소는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뒤 호텔 관계자뿐만 아니라 투숙객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이들은 답답하고 애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엄마와 마지막 통화를 했던 딸은 결국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28살 김다나 씨는 부모님께 다정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 아버지 생일에 다나 씨가 보낸 축하 메시지를 보면 지금이라도 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호텔에 묵었던 다나 씨는 이제 엄마의 부름에 답할 수 없습니다. 불이 시작된 8층의 다른 객실에 묵었는데 연기가 빠르게 퍼지는 바람에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객실에 고립됐던 그때 다나 씨가 마지막으로 찾은 건 엄마였습니다. 장례식하지 말고 내가 쓴 일기랑 그런 거 다 버려. 야, 그리고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가족들. 112에 전화해 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저희 지구대를 찾아가서 그 지구의 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가족들은 혹시라도 딸이 전화를 받으면 연기를 마시게 될까봐 전화도 걸지 않고 호텔 밖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불이 꺼지면 무사히 나온 딸과 마주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소식을 마주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애가 탑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이 부천시 내 3개 장례식장에 나뉘어 안치된 가운데 부천시는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장례 절차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희생자 7명 가운데는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도 포함됐습니다. 매트리스가 뒤집히면서 제 역할을 못한 건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객실 창문 밖으로 남녀 투숙객이 몸을 반쯤 내밀고 있습니다. 유독 가스를 피해 여성이 먼저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떨어져 매트가 일순간 뒤집혔고 3, 4초 후 탈출을 감행한 남성은 매트를 스쳐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필사의 선택을 한 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으면서 에어매트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매트는 가로 7.5m, 세로 4.5m, 높이 3m로 공기를 넣지 않은 무게는 126kg이었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뛰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지급된 매트는 7년인 사용 가능 기한을 10년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심의를 받고 매트를 재사용해온 건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육중한 에어매트가 구조자 낙하 시 뒤집히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란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애초부터 매트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설치를 잘못한 건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설치상의 오류였나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SNS에선 처음부터 매트가 거꾸로 설치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성이 추락한 후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트를 주변에 묶거나 사람이 잡아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시다발 낙하에 취약하고 추가 사고 우려도 있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곳이었기 때문인데 비슷한 화재 피해가 반복되면서 의무화되기 이전 건물까지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8층짜리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소방시설법상 6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지만 법률 시행이 2017년 이후라서 2004년에 지어진 해당 호텔은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객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복도 쪽이나 다른 이제 객실 쪽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차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양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에 불이 날 때마다 스프링클러 미비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9.19 시원 참사 당시에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미 2009년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고시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었지만 9.1고시원은 2007년에 영업을 시작해 자동 소화 설비가 없었던 겁니다. 9.1고시원 참사를 계기로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 설치가 소급 적용됐고 이후 고시원 화재 사망자가 연평균 3명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스프링클러가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데 결국 비용이 문제입니다. 오래됐거나 규모가 작아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진 곳들은 보통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신규 설치가 아니라면 천장을 뜯고 공사를 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를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안쪽에 배관이라든지 또 물을 공급해주는 수조라든지 여기 또 펌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끔 하는 것들은 사실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등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설치 지원 측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중앙지검 수사 결과는 신뢰하지만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민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의 결과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 투자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리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작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검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유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은 하겠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약 3주 남은 가운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일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다며 야당이 괴담의 근원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염수는 5년 뒤에나 우리 바다에 도착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1년 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쿄전력은 오는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를 마친다고 밝혔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핵폐기물 해양 투기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윤석열 정부를 공범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1년이 지난 뒤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괴담의 근원지다, 방류된 건 야당의 괴담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늘리고 수입 수산물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하며 바닷물 시료 4만 9천여 건을 검사했지만 문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혈세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며 야당은 거짓 선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괴담의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랍니다. 여당도 지금이야 괴담 정치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을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괴담과 거짓 날조로 선동과 반목을 이어가는 정치 행태를 이제 그만 접어야 할. 반면 야당은 일본 오염수가 한국 바다에 도착하는 건 빨라도 4년에서 5년 뒤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자료 제공 중단에도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이 방류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까? 광복절 경축사 때부터 일본 관련 이슈가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다음 달 기시다 총리 방한 가능성까지 나오며 대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핵심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꼽히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전문의 가운데 절반이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국의 응급실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종합병원인 수원 아주대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성인 대상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문의 14명 가운데 절반이 사표를 낸 겁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사직 처리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병원 측이 복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아직 응급실 운영 축소가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4명의 사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충북대병원이 한때 응급실 문을 닫고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운영을 단축하는 등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는 응급실 운영난이 수도권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법적 인력 기준인 5명보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충북대병원 등 다른 응급실들도 운영이 정상화됐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응급실들은 비상근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충북대 병원만 해도 전공의 등 21명이 근무하던 것을 몇 달째 교수 6명이 3교대 밤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형 병원 응급실 역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밤에 응급 당직 서잖아요. 경상남도 막 전라 또 순천 막 이런 데서 와요. 거기 있는 응급실들이 제대로 펑션을 못하니까. 정부는 응급실 진료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줄어들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수사는 충실히 이루어졌지만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좀 전망들이 좀 엇갈렸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사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 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하고 본인이 또 부의한 그 내용하고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거 판단하고 법리 해석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판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변호사법과 알선수재 법리에 대해서도 부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 중에서 이제 현안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15명 정도로. 근데 거기는 무작위 추첨으로 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각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죠. 예. 그러니까 법리에 꼭 밝은 사람이 뽑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그렇죠. 민간위원인데 그 민간인이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계, 뭐 언론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리 문제에 사실은 이 법조인보다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장께서 뭐 국민적 어떤 의혹에 대한 매듭을 지으려고 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본인이 분명히 증거 판단도 잘했고 법리 해석도 잘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변호사법과 알선수재의 법리에 대해서 포함해가지고 부의했다. 이 부분은 좀 전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하고도 좀 일맥상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구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뭐 이 법 앞에는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또 특혜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연 성역이 없었는가, 특혜는 없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원석 총장께서는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런 판단도 같이 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사실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의 패싱 문제부터 또 황제 출장 조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까지 과연 검찰의 이런 수사 방식이라든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의위를 통해서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었겠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요. 이 지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 최재형 목사가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원석 총장이 대체로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그러니까 설명은 부드럽게 나왔는데 정작 그 조사 중간 단계라든가 결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불만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윤계찬 부위원장님,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수사심의가 보통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전에 그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 요청을 했죠. 그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 요청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은 이제 당사자로 돼 있지만 실제 이 청탁금지법이나 아니면 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은 공익 목적의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만약에 수사심의를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그 실제 그거를 심의할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말하면 소위 풀단입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300명 정도가 상시 있는 거예요. 2년 임기를 갖고 상시 있고 그 중에서 이런 현안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 이제 위원장이 뽑아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뽑습니다. 무작위로요? 그렇죠. 15명을 뽑아서 15명 중에서 이제 10명 이상이 출석을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다 좋아요. 좋은데 법을 만들 때는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야 되죠. 그런데 법을 해석할 때는 사실은 법조인들이 법리 해석 방법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비법조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저는 비법조인의 시각에서 법리를 해석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군요. 자, 근데 이제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팀의 이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근데 오늘 이원석 총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포함해서 수사심의에 회부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뭐 저는 당연히 검토를 했어야 될 부분이다. 뭐 오늘 모 보도에 의하면은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에다가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청탁금지법에는 당연히 이 공무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너무 법조항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윤석열 검사 시절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었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원석 총장이 명확하게 지적을 한 것은 저는 뭐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사실 그게 어떤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팀의 결론을 좀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권고죠.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권고를 결정하고 그 권고는 이제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1월달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경찰은 불기소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공소 제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방 서부지검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뭔가 그 법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구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소 권고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 기소로 되어져서 이제 김광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방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 서울중앙지검도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도 귀 기울일 만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요. 법사위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알선 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받았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사적인 사무실에서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공수처에는 알선 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고소장 제출되어 있는 알선 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선 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조국혁신당이 이 공수처의 김 여사에 대해서 알선 수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한 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수사에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수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알선 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 검토한 거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하고 알선 수재 여부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요구한 거가 구성요건에 있느냐 여부만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제3자를 위해서 요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진 것뿐이지 두 개가 비슷한 죄거든요. 그래서 알선 수재 내지 그 변호사법 위반까지 당연히 검토를 한 거죠. 검토한 거고,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수처는 고발이 돼 있죠. 고발돼 있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이제 같이 중복 수사가 되고 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사건의 진행 정도를 보고 이게 공수처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요구받은 검찰은 반드시 이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첩 요구를 안 한 거죠. 안 한 배경은 이미 검찰에서는 8개월에 수사를 했던 거고, 공수처는 이제 6월 달에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나서기에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 검찰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공수처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수사 정도를 제가 아까 수사 진행 정도를 보고 공수처 이첩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수처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첩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만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공수처는 특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결국은 가져와야 될 거다. 뭐 그 이후에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으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어쨌든 오랫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수사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리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 결론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은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한간에
그 권익위와 검찰이 지금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많은 조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직자들이 이제는 배우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고 선물을 마음껏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한 잔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이것이 완전히 무용지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사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근데 판단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취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저 부분 받은 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예요. 언젠가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처벌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입법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법에 뭐 알선수재나 특가법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자, 청탁금지법만 예를 들면 배우자는 처벌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입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어떤 행위가 있고 나서 왜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느냐, 행위자를 탓하면 되겠습니까? 입법자를 탓해야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는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이게 처벌 조항이 있고 없고는 입법자들한테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법무장관이랑 뭐 아니 논쟁이 민주당이 좀 있긴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제도 개선합시다라고 중지를 모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좀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짧게요. 입법 불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달 전에 그 개정안을 내놨고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너무 협소하게 해석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만 보고 저희는 평론을 하는 겁니다. 각 정당도 논평을 하는 거고. 근데 수사기관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하거나 진술 모든 전문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는 사람하고 저희 같이 일정한 시각을 갖고 일정한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글쎄요, 양 정당이 다 찬동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자료 차이는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하고 앞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 어떻게 진행인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회담 의제 그리고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생중계한 이후에 한번 다음 날이라도 만나서 또 비공개로 회담하고 또 실무자 원내대표나 뭐 수석 부대표들끼리 실무 협의를 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동훈 대표가 뭐 제가 보기에 생중계가 되지 않으면 회담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완고하게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 쇼 중계에 전파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요. 국민의힘이 이제 초반만 생중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는 생중계, 다음 날 뭐 비공개 하자는 등 이제 선택지를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생중계 주장에서는 좀 더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이 있었잖아요. 생중계 하게 되면 회담이 실질적으로 되겠냐. 합의 과정에 어떻게 보면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뭐 타당한 반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야말로 국민께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대결을 안 보여줄 이유는 없잖아요. 정책 대결 예를 들면 뭐 금투세다 그러면 금투세에 대해서 서로 찬성 반대하는 논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국민 의사 형성에 도움이 될 거고 국민이 또 그 심판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정책 대결은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공개하고 이렇게 좀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요. 결국은 저걸 보면 공개하는 것이 양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거 갖고 회담이 결렬되는 일은 피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나면은
여야 대표회담이 거의 3년 만인데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형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의 어떤 의제들 이런 네. 부분들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여야의 대표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어떤 생산적인 토론도 중요하지만 네. 그 토론 이후에 나오는 어떤 결과들 그런 것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여야의 대표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앞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모두 발언 그동안 형식도 모두 발언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그리고 뭐 대변인이 발표를 하던 그런 형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대변인이 아니라 양 두 대표께서 직접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해서라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하게 입장을 발표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형식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제 가지고는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계속 연일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저렇게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국회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부터 들고 나와야 되겠죠. 원래 국회 본래의 업무.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진상규명의 목적이잖아요.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이미 그 두 개의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지켜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머지 뭐 금수세라든가 아니면 일몰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양 당 대표께서 먼저 이걸 해결하고 최상병 특검은 좀 뒤로 밀어놨다가 사후에 두 번째 의제 정도로 두 번째 만남 의제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의제도 본인이 수긍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은 미리 밝혀놓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회담 들어가기 전에 나 이렇게 되겠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의 목적은 진상규명이잖아요. 근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민주당의 의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특검법을 받지 못하도록 가중시켜놨잖아요. 계속. 그거는 이제 진상규명의 목적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최상병 특검 진상법을 위한 최상병 특검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의 정치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명확한 본인의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까지 한동훈 표 최상병 특검안 내라고 그랬는데 이 주제를 좀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최혜병이 순직한 지도 1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이런 그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 뭐 전당대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상정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건지 저희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용하겠다고까지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가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때가 됐다. 그조차도 말씀 안 하신다면 이제는 이걸 안 하겠다라고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겠다라고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건 이건 지켜보시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 그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표회담이 진행이 되면은 그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지 그것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꼭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취임 한 달 소회를 밝혔는데요. 먼저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다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의 정치의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하고 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거세게 우리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들 성명 몇 개 이외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실망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오늘 얘기 가운데 그 귀에 확 꽂히는 게 그간 민생을 위해서 정치 공방을 많이 참았다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싸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취지는 알겠어요. 한 대표의 말은 이제 일단 당을 파악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정치 공방의 중심에 선 이슈는 본인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현재 진영 대결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대결 하에서 내가 원하는 정책을 피기 위해서는 예.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야 돼, 이끌어내야 돼요. 그냥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참으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그 정치 공방에 뛰어들어서 예. 이것이 옳다라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돼요. 예. 끌고 오든 밀고 가든 이제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 토론을 거치면 더욱더 그런 걸 느끼실 거고 예. 막 그 이후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지가 꼭 필요하구나.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전 취임 한 달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짧게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은 이제 당 원로들도 만나시고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도 만나고 네. 그다음에 중진들도 만나고 했단 말이에요. 네. 더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야 돼요. 한 대표께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들을 얘기해서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 그룹핑해서 만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소요될 것 같고 네. 그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 그 안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차별화죠. 그것이 차별화거든요. 진정한 차별화인데 네. 적극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 이 부분과 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를 꼭 분리해 가지고 하나를 참을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식사 정치를 통해서 당내 스킨십을 상당히 많이 가졌던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예. 한 달 평가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한동훈 대표의 한 달이 참 뭐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된 것도 없고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63%라는 높은 지지를 가지고 당선이 되었을 때 한동훈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네. 가장 첫 번째가 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네. 두 번째는 당의 개혁이나 당의 장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숙제였는데 그 숙제가 지금 하나도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정 관계도 갈등을 회피하는 쪽으로는 뭐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견인해 오는 그런 역할을 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당내도 뭐 본인의 인사를 지금 몇 명 해놓은 거 외에 과연 지금 친윤계와의 어떤 갈등 관계가 다 정리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도 여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예. 그렇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 정책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는 금투세 정도만 목소리 내시고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목소리를 안 내거나 아니면 아주 원론적인 발언을 하면서 예. 그 이슈를 회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시간이 지나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본인이 개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예. 것에 대한 좀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지금 박하게 주셨는데 저 박하게 준 건 아니고 아니요. 그 점수로 따지면 딱 몇 점씩 주시죠? 딱 좀 말씀해 주시죠. 두 분. 저는 75점 드리겠습니다. 75점이요? 저는 뭐 사실 한 60점 정도. 60점이요? 네. 더 바깥.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예. 한동훈 대표에게 원하고 예. 또 제 주변이나 당원들 중에 원하는 거는 상당히 큰 개혁 이슈를 던지는 걸 원했어요. 예를 네. 들면 지금 뭐 3대 개혁, 4대 개혁 있잖아요. 정부의 국정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 그러면 네. 그 개혁 이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뛰는 모습 그런 데서 어떤 리더십을 느끼는 게 아닌가 예. 당원들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곧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야당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후에 잠행을 해온 김부겸 전 총리가요. 다음 달부터 본격 정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과 거의 동시에 이런 활동을 하시나요? 배경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좀 움직일 때가 되었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당장 아마 차기 대선을 목표로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강연도 당인시고 본인의 이 정치적 목소리 를 갖다가 이제 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당 내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다른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일기 때 받았던 77.77%보다 더 많은 85%의 득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고요.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도 상당히 공고화시켜 놓은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총리가 지금 당장 그걸 넘어서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단순히 김부겸 전 총리뿐만이 아니라 비명계 움직임이 최근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어쨌든 첫 번째로 이제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대표하고 좀 차별화에 나선 그런 움직임이고. 그리고 이제 공천 탈락한 비명계 모임이죠. 초일회, 그리고 친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뭐 총회도 연다고 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지금 그런 세력들이 다 우후죽순 나오고 있죠. 근데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선거 치를 때도 비판했던 분이에요. 공천이 좀 문제 있다라고 비판했던 분인데 그런 진정한 당을 위한 비판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라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경우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잠재적 역량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나머지 그 정치적 공간을 어떻게 본인들이 얻어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만약에 당원들끼리 여론조사 싸우면 이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입장이 아니고 다른 정치 환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의 각축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정치 환경,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경우 이거는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 리스크가 저희가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저희 법이 당신은 나오지 마라고 나올 자격이 없어라고 피선거권에 관련된 사실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분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급격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그 결속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꺾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없으신 경우에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몸풀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변인님. 지금 정권 교체가 야권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가장 잘 해낼 사람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당분간 교체하거나 대체할 만한 그런 그 리더십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뭐 김동연 경기지사나 혹은 김부겸 그 전 총리 혹은 다른 비명계의 전 의원들께서 열심히 어떤 뭐 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씨앗은 뿌려놓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언제쯤 자라서 풍성하게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26년 한 6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자마자부터 경선 체제로 돌아갈 텐데요. 그 전까지는 이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물론 올 10월 달에 2개의 재판에서 1심 판단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대법에서까지 최종심까지의 결과를 이 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경쟁력을 과연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압도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코로나 확진되면서 대표 회담도 연기가 됐지만은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한 2주가량 연기가 돼서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지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사건 발생 17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슈가는 경찰서에 도착해 고개를 숙인 뒤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받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결정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이었는데 당시 맥주 한 잔 마신 게 맞습니까? 네,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인데 집도의가 발급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사산으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사산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술에 참여한 마취 전문의와 의료 보조인 3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수술에는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을 포함해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마취인은 이 병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진을 추가 입건하면서 병원장과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영상을 올린 유튜버까지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추가로 입건한 의료진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장과 유튜버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병원장에게는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앞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유튜버는 낙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태아가 살아있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되는 상황. 병원장은 태아가 태어날 때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에 이어 지난 19일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두 서류 모두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집도의가 발급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사산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태아가 실제로 숨진 채 태어났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튜버가 수술 전 진료받은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관련 자료와 의료진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한 의료진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병원장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지난 6월 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품질 검사 조작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이 납품 지연으로 무리한 공정을 이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아리셀이 지난 2021년 1차 전지를 처음 군에 납품할 때부터 검사용 제품을 따로 만드는 등 품질 검사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품질 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재생산을 하게 되자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제조 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불합격된 4월분 물량을 재생산해야 했고 6월분 납품까지 다가오자 5월 10일부터 하루에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생산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한 달 전에는 숙련되지 않은 직원 53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기존 2% 수준이던 아리셀의 제품 불량률이 사고가 발생한 6월에는 6.5%까지 올랐습니다. 화재 발생 보름 전쯤부터는 발열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는 발열전지 한 개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화재 사고 당시 대부분 노동자는 공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사전에 배터리 폭발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는 비상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안장치나 적치물 때문에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발이 일어난 뒤 30-40초 정도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고립된 채 숨진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요. 참 뉴스를 보고 나서 또 열이 났어요. 우리 동생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안 죽어도 될 것을 그들이 무방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18명.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포함해 책임 소재가 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숨진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추락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친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했다며 정식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저수지에 설치된 불법 통발에서 천연기념물 남생이 10여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지자체는 통발을 설치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저수지에서 꺼낸 통발에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토종 민물거북이 남생입니다. 다 남생이네. 폐사체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15마리. 통발에 걸린 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통발 안에 남생이가 부패해서 이미 떠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통발을 던져놨을 거라는. 금오지는 낚시 금지 구역이어서 통발 설치는 불법입니다. 다만 서식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서식지로 지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대해서 보호책이 마련된 건 없었거든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이 못 미치거든요. 단속을 하고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진주시는 통발을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상암 콘서트 현장을 담은 공연 실황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합니다.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면서 예매 관객으로만 10만 명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손품말부터 포스터, 티셔츠까지 영화관이 마치 공연장처럼 변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한 주인공, 두 번째 공연 실황 영화를 낸 가수 임영웅입니다. 스크린으로 되살아난 지난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 10만 명 팬들과 함께한 그날은 아직도 임영웅에게 꿈만 같습니다. 우선 그런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108분 분량 영화에는 쏟아진 비가 깜짝 연출이 됐던 공연 장면부터 정말 좋은 타이밍에 특수효과처럼 또 비가 와주는 바람에 더 좋은 무대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동이 불편한 팬을 업고 좌석을 안내해 화제가 됐던 진행 요원 등 비하인드 1화까지 영웅시대와 함께한 순간들이 빼곡히 담겼습니다. 오지 못한 팬들에게도 스크린을 통해 그날의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임영웅. 바람처럼 팬들의 열기는 벌써 뜨겁습니다. 예매가 풀린 뒤 줄곧 실시간 예매율 1위를 차지했는데 이미 예매 관객으로만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맥스, 스크린X 특별관 예매까지 고려하면 사전 수익도 벌써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의 첫 번째 공연 실황영화 누적 관객 수는 25만여 명. 또 한 번 극장가 접수를 예고한 두 번째 영화는 오는 28일 개봉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와 달리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세계 독재자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시카고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 지 32일 만에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수락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는 억만장자 친구들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Just imagine Donald Trump with no guardrails, but to serve the only client he has ever had, himself. 북한 김정은에게는 트럼프와 상반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자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말했지만 해리스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해리스는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점은 아예 언급하지 않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중산층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침 결혼기념일을 맞은 해리스는 연설을 마친 뒤 남편과 무대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앞서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 주지사들은 잇따라 해리스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Why wouldn't we choose the leader who's tough, tested, and a total badass? 애리조나 국경 지역을 찾은 트럼프는 해리스의 국경 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재집권하면 국경 장벽을 완성해 불법 이민자 유입을 틀어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he will never build the wall. She doesn't want to build the wall. She's only saying if she changes her mind, it's only because she wants to get elected. Because who wouldn't want to have a strong border? You need strong borders and strong elections, and we have neither. 이틀째 애리조나 유세에는 특별 손님이 있을 거라며 제3후보인 케네디 주니어의 합류를 예고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한 가운데 다음 달 10일 해리스와 트럼프가 처음 격돌할 TV 토론이 승부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시카고에서 YTN 권중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작은 몸집인 몸무게 400g으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여러 차례 생사의 고비를 맞으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또 부모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3월 세상에 나온 쌍둥이 형제 강우와 강민이 22주 3일 만에 양수가 터지면서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출생 당시 몸무게는 불과 400g. 태어나자마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습니다. 의료진이 판단한 쌍둥이 형제의 생존율은 0%에 가까웠습니다. 연애 시간 갈 때마다 선생님께서 좀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기흉이 생겨 흉관을 삽입하고 괴사성 장염으로 위험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자칫 실명까지 될 수 있는 망막증 치료를 위해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간 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매 순간이 고비였다고 의료진은 회고합니다. 엄마만큼의 서포트를 지원을 해주기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밖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케어는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서 거의 한 100일까지는 매일매일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가냘픈 몸으로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100일 넘게 견뎌낸 강우와 강민이 지금은 몸무게도 출생 당시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4.5kg까지 자랐습니다. 쌍둥이 형제 가운데 둘째는 태어난 지 170일 만에 퇴원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아직 입으로 먹는 힘이 약해 회복이 더 필요하지만 다행히 건강엔 큰 문제가 없다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무사히 안고 퇴원할 수 있게 된 아빠는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준 아이가 너무도 고맙고 대견스러울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펴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또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한 2달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또 간호사분들이 너무 애정 어리게 바라봐 주시기도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면회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해줬다는 강우 강민이 아빠. 가장 작은 몸집으로 태어난 쌍둥이를 품 안으로 돌려준 기적, 의료진의 헌신과 부모의 사랑이 맺은 열매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달 토양 표본에서 물을 추출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실용화되면 중국은 미국에 앞서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할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창어 5호가 달 앞면에서 채취해온 토양 표본입니다. 섭씨 800도까지 가열해보니 검은색 나노 입자에서 기존에 없던 흰색 물질이 생겨납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을 맞으며 달 표면에 축적된 수소가 산화철과 반응해 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当时就是加热月亮态铁矿，想要去看到氦的释放，结果没有看到氦的释放，看到了满瓶气泡的生成，把我给惊讶到了。 중국 과학자들은 달 토양 1g에서 최대 76mg의 물을 추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톤이면 500ml 생수 100병 분량, 식수는 물론 작물 재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햇빛과 오목거울로 달 표면을 달고 대량의 수증기를 포집하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它的固态反应所需要的最低温度大约是500摄氏度左右，用聚光镜汇聚的这个光能就完全可以达到这个温度。 물을 다시 전기 분해하면 인간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연료로도 쓰이는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열로 녹아내린 토양과 철 같은 부산물은 우주기지를 세우는 건축 자재가 됩니다. 最快呢，我们可以在嫦娥8号，应该是在2030年之前发射一个验证性的科研装置到月球上去做一些实验。 중국은 2035년까지 달에 연구기지를 짓겠다며 국제협력기구도 창설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을 제치고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캐어온 토양 표본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년 초 토트넘 입단이 확정된 강원 공격수 양민혁이 국내 프로 무대에서 활활 날고 있습니다. 이미 최연소 이달의 선수상까지 개인상 3관왕도 차지했는데 이번 주말 서울을 상대로 시즌 9호 골에 도전합니다. 보도에 이대권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주와의 경기에서 넣은 강원 공격수 양민혁의 중거리 슛입니다.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문 구석에 그대로 꽂힙니다. 이어 침착한 발리슛으로 추가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제가 좀 득점을 좀 욕심을 내고 또 좀 바래왔었는데 또 오늘 경기를 2골 통해서 그걸 좀 홀가분하게 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전북과의 경기에선 오른발 슈팅으로 2경기 연속 골을 만들고 후반에는 김경민의 추가골까지 돕습니다. 양민혁은 2경기 활약에 힘입어 K리그 7월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18세 3개월 만에 이뤄낸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입니다. 영플레이어와 이달의 골을 수상한 양민혁은 이로써 개인상 3관왕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7월은 저에게 잊지 못하는 달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상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감독님, 코치님, 또 팀원 형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양민혁은 이번 주말 서울을 상대로 시즌 9호 골에 도전합니다.
강원과 서울은 나란히 4연승의 상승세에서 맞붙는데 다음 주 월요일 월드컵 3차 예선 대표팀 명단 발표도 예정돼 있어 양민혁에게 쏠리는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내년 1월 토트넘 공식 입단을 앞둔 양민혁. 최근 번니 구단 최연소 리그 득점자인 2004년생 오도베르가 토트넘에 영입되면서 초신성 공격수 간의 치열한 포지션 싸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실내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당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연간 상금 규모 37억 원의 PBA 투어는 베트남에서의 당구 저변이 더 넓어지게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은 다낭을 기준으로 남쪽에서는 3쿠션, 북쪽에서는 포켓볼을 주로 칩니다. 즐기는 세부 종목은 다르지만 인기는 똑같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PB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마다 당구에 입문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당구를 즐기는 젊은 선수들도 당연히 증가 추세입니다. 40점 되는 젊은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 있다면 꼭 아마 제 생각에는 베트남 선수 중에 동메달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미래와 한지은, 산체스와 이충복 선수가 대회장 앞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함께 셀카로 사진도 찍습니다. Tôi rất là thích vận động viên nữ Ly Mire vì cô ấy đánh rất là hay, nhiều đường bi đẹp và rất là dễ thương, xinh gái. Thấy cô ấy rất là dễ thương. 많은 팬분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 공을 더 잘 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구 팬들은 예선인데도 PBA 투어 경기를 보려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참가한 베트남 선수들은 PBA 투어가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합니다. Nên những cái cơ hội mà đánh ở đây ta cũng chấp nhận đánh đổi, nên mình nghĩ thì người ta cũng rất là mong muốn nếu quýnh giải PBA này, người ta muốn trải nghiệm. 축구의 빅리그 무대처럼 한국 PBA 투어는 베트남 당구 선수들에게 또 하나의 꿈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전 감독이 세계적으로 상표 가치가 높은 인물에게 주는 브랜드 로레이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박 전 감독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시상식에 나비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해 브랜드 아이콘 리더십상을 수상했습니다. 24K 황금 트로피와 상패도 받았습니다. 박 전 감독은 여러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감독들을 대신해 받았다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브랜드가 더 높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긴 한 주가 끝이 나고 내일은 벌써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외출이나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말 날씨 함께 알아볼까요? 네,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휴일까지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최장, 최다 열대야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 가능성이 크고요.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 속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은재 씨, 이번 주말에 소나기 말고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벌인데요. 길어지는 무더위에 벌쏘임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온이 상승할수록 말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도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이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 계열의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향수와 헤어스프레이 등 향이 강한 제품은 되도록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벌은 단맛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외에서 취식할 때는 음식을 덮어두거나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쓰레기는 밀봉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고은재였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BTS의 슈가가 조금 전에 조사를 마쳤다는 소식 들어왔죠? 네, 사건 발생 17일 만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오후 7시 4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슈가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